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도 많이 강의를 했지만 우리 관세사 재무회계 부분, 회계학 부분이죠. 강의를 맡기로 한 신현철입니다. 이미 저번 관세사 강의도 이제 했지만 우리 관세사의 이제 시험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80문제죠. 80문제 부분. 내국 소비세.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80문제, 80분에 푸는 것인데,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어느 시험이라도 이 회계학 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 회계학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요. 회계사 시험이 됐든 세무사 시험이 됐든 관세사 시험이 됐든 간평사 됐든 주어진 시간 내에 일례로 회계학이 이제 40문제 아닙니까? 내국 소비세 마찬가지죠. 40문제인데 물론 내국 소비세는 40문제를 당연히 40분 내에 풀겠죠. 또 40분에 풀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한 25분에서 빨리 풀고 남은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회계학적으로 배정을 해서 한 60분 동안 한 40문제를 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40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회계학이다. 이런 것은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나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이. 저도 이제 회계학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했지만 회계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르치고도 시간이 지나면 막 까먹고 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은 좀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하되 우리가 시간이 무한정 많지는 않고요. 또 이 회계 세무사 시험처럼 회계학이 2차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관세사.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계학은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만 맞고 넘어가는 방식이 경제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 관심 있으면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하면 되고 수업 목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국 소비세와 회계학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80문제고 당연히 80분이 주어지고요. 요거 한 20분에 해결될 수 있게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이게 돼요. 내국 소비세는 계산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회계학은 이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의 영역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세무회계라고 있죠. 세무회계. 그 다음에 회계감사라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이런 게 이제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감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외감법인. 주식회사 외감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만 충족을 하게 되면 외감법인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120억이 넘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100억 규모가 넘거나 아니면 종업원 수가 100명이 넘거나 아니면 부채가 70억을 넘거나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이상만 충족하게 되면 외감법인으로 들어와요. 외감법인.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 외감법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강제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 감사를 받고 그것이 외부에 공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그 외감법인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강제 감사 받아야 되고 그 자체가 또 비용이고 하니까 작은 비상장 법인들은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0억이 넘어가거나 자산규모가 120억 넘어가거나 이런 거 좀 올라오면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를 외감법인이 안 되려고. 어쨌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회계 감사, 강제 감사를 CPA에 의한 강제 감사를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회계 감사라는 내용인데 이 회계 감사 내용은 우리 수업 목적은 아니고요.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법인세. 그 다음에 뭡니까?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세무 조정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죠? 이것도 이 부가가치세 외에는 우리 수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가치세라도 사실 우리 부가가치세가 이 내국 소비세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국 소비세 범위 들어가는 게 뭡니까? 내국 소비세. 소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이제 수업 내용이 되는 거죠. 뭐예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개소세라고 하죠.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주세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이제 수업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국 소비세의 수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회계학에서 배우는 요 부분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시험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부분이 회계학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당연히 요거는 한 30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건 10문제 정도 납니다. 그러면 이 회계학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재무회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뭐 회계감사 이 네 가지 부분으로 있는데 물론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두 가지만 보게 됩니다. 사실 요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라는 거가 이제 30문제가 나오는데 재무회계의 목표는 뭡니까?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이다. 이게 목표입니다. 재무회계 목표는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회계 원리. 우리가 대학 들어가면 회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회계 원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회계 원리. 그 다음에 회계 원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중급 회계가 나옵니다. 중급 회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회계 나와요. 근데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를 배우면서 사실상 여기서 재무제표는 완성이 됩니다. 재무제표, 제표 작성이 가능하죠. 그럼 고급 회계는 뭐냐? 네, 고급 회계는 이 재무회계 분야의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관한 부분, 합병회계. 그 다음에 연결회계라고 있습니다. 연결회계.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라고 있습니다. 파생상품회계. 또 외화환산회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그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급 회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중에 고급 회계에서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결 부분이죠. 연결 부분.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연결 회계는 법적으로 한 덩어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땐 이건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라고 봐서 그 기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2020년 문제도 연결 문제가 간단히 하나 났어요. 간단히 뭐 개념 문제가 하나 났긴 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굳이 연결을 소개를 하진 않아요. 연결 문제가 난 사례가 거의 없고 작년에 아주 올해 특이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과정에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쪽까지 신경 써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지금 말씀드린 거냐면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문제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상당 부분은 문제를 스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원가관리에게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원가 관리에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 10문제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다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맞추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원가 관리 회계라는 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선 관리 회계라는 것은 관리가 뭡니까?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면 CEO가 하는 거예요. CEO가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회사 일례로 한번 좀 대표적인 업종, 우리가 보통 이제 업종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기업이 있고요. 제조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카테고리가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기업은 물건을 내가 어디서 사와서 마진 붙여서 파는 유통업자를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조기업은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마진 얹어서 파는 기업이고요. 서비스라는 것은 여기서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여기는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갖다 파는 거지만 여긴 재고자산이 없어요. 서비스를 주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죠. 물론 학원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뭐 병원 뭐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기업의 카테고리를 구분할 때는 상기업과 제조기업과 서비스 기업인데 대다수 기업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기업이 많아요. 한 70%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기업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조기업이든 뭐 상기업이든 이 제품을 갖다가 파는 거 아니에요. 원가가 있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원가라는 게 있다고요. 원가. 제조했으면 제조 원가가 있을 것이고 상기업이면 사온 원가가 있을 거예요. 원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에? CEO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원가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물건을 팝니다. 뭐 이런 백목을 만들어 판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게 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백목을 만들어 파는데 처음에 이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침투 가격을 결정할 그 근거가 뭡니까? 당연히 내 원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0원인데 침투 가격을 90원에 했다. 그럴 바보는 없겠죠. 그죠? 이익을 마진을 내서 침투를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럼 상대적으로 작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존에 마진이 많이 난 상태로 팔고 있었는데 특별 주문들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특별 주문. 근데 이제 뭐 이걸 하나에 100원씩 팔았는데 90원에 팔면 안 될까요? 대량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원가를 고려해서 그거를 수용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CEO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원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CEO가 관리라는 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늘상 짧은 기간의 의사결정이든지 긴 기간의 그 의사결정이든지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CEO의 숙명 아닙니까? 늘상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은 원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는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가 관리 회계 이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 회계도 할 것입니다.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좀 다 풀었으면 좋겠고 재무 회계도 여기서 한 30문제 중에서 반 이상은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반 이상이라고 하면은 대개 보면은 기본 그 개념 체계가 있습니다. 개념 체계 또는 뭐 재고 자산, 유형 자산 이 부분이 한 15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좀 힘들게 좀 공부를 해서 좀 다 맞춘다면은 글쎄요,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표가 만점이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국 서비스에 한 80점, 회계학 한 60점, 그러면 상당히 좀 선방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스킵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그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전략을 원칙을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제 회계 이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회계학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걸 소개한 거예요. 카테고리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가 있다. 그중에 우리 수업 목적은 이것이다. 재무회계라는 것은 목표가 근본 목표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려면은 우선 회계 원리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회계 원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이 중급 회계고요.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할 수가 있다. 고급 회계라는 것도 있긴 하나 이것은 이 재무제표의 특수한 주제다. 일례로 합병, 연결, 파생상품, 외환 환산에 대한 내용이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연결이다. 연결이 올해 한 문제가 났긴 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매년 나는 문제가 아니다. 고급 회계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과 달리 합병은 법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연결은 한 덩어리가 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한 회사를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다면 그건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로 봐서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다. 연결 재무제표다. 그래서 고급 회계의 핵심은 연결이다. 그러나 우리 수업 목적상은 여기까지는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를 다룰 것입니다. 원가 관리 회계를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 회계학의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가 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요 내용이고요. 회계가 뭔가를 좀 정의를 좀 하면서 갑시다. 그 첫 페이지 보면 회계 기초에서 회계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회계 기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해갖고 그 박스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회계라는 게 뭐냐면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경제적 정보가 있어요. 어떤 경제적 정보. 그 경제적 정보라는 건 실제적으로 어떤 거래 형태일 거예요. 그걸 이제 경제적 정보라고 얘기했는데 경제적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요. 거래가 일어났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인식을 한다? 사실 우리는 회계 처리라는 방식으로 인식을 해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금액이 오고 갔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그 어마운트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 보고한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기업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 어느 기업을 알고 싶다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정보가 일어나면 그거를 인식하고 측정하고 보고합니다.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왔습니다. 식별, 측정, 전달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식별은 인식한다는 얘기고요. 측정한다는 얘기고요. 전달한다는 게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섞여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식별, 측정, 전달을 하는 것이다. 우리 회계의 역할은 어떤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식별, 측정, 전달하는 것이 회계의 역할이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일반 사람들한테, 유저들한테 공개가 되게 되면 그들은 그걸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경제적 유저들이, 이코노믹 유저들이 누구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많겠죠. 투자자. 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 주식 투자하고 싶어요. 이 회사 어떤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작은 기업을 할 수도 있는데 하게 되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리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뭘 갖고 오라고 할까요? 그래, 니네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와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갖고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 돈을 이제 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신용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네,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신용 제공이라는 게 돈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경영자는 관리적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이제 올해에 나온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 책임을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수탁 책임, 요게 중요한
내용인데 수탁은 받을 숫자 아니에요. 맡길 탁자. 수탁.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주주가 의사결정을 해서 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주 경영을 잘한다. 그럼 그 사람 불러서 회사를 맡기는 거죠. 그럼 홍길동은 수탁,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죠? 수탁자로서 1년 동안 잘 경영을 해서 그 경영을 잘 했다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주한테 보여줘야죠. 그럼 주주가 주총회를 통해서 그걸 보고 아 당신 정말 잘했네 라고 하고 뭐 1년 더 해 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수단이 재무제표이고요. 기타 이용자들은 많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있으면 그것도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조는 어떻게 항상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죠. 경영자랑 임금을. 그러려면 뭐에 근거해서 협상을 하겠습니까? 회사는 다 망해서 찌그러져 가는데 월급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경제적으로 괜찮아 간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를 베이스로 해서 임금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수익이 계속 잘 난다 그러면은 뭐 급여를 더 올려줘 그러겠죠. 그럼 노사 협상의 근거가 되는 것도 역시 재무제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의 연구 분석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증권회사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할 때 뭐 다 재무제표 가지고 하죠. 특히 그 애널리스트들 있잖아요. 리서치 센터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가지고 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재무제표도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계라는 것이고요. 회계 분류는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재무회계는 회계의 한 분야로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상태표가 이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 실적 정보, 손익 계산서가 이제 경영 실적을 보여주는 거죠. 등을 측정해서 주주랄지 채권자랄지 이런 정부랄지 같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 다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재무 정보는 재무제표 형태로 정부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래서 재무회계를 목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외부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재무회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죠. 자, 재무회계는 그래서 누가 본다고요? 외부 이용자가 봅니다. 그러나 관리회계는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원가 관리 얘기했죠? 관리회계는 관리라는 개념은 CEO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회계인데 경영자의 내부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서 및 개인의 실적 평가 등 내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구별 측정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영자를 위한 정보를 생산한다는 면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정보 생산을 하는 재무회계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자, 특히 CEO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지향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재무정보와 회계 원칙 이렇게 나왔는데 재무정보와 회계, 재무보고 재무보고는 특정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 및 이해에 관한 청구권 이들을 변화시키는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화폐로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무보고라고 하면은 재무보고의 큰 하나의 그 형태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도 재무보고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료가 있긴 하나 특히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라 그래가지고 꼭 현금이 들어와야 수익, 현금이 나가야 병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현금주의라고 하고 어떤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또 비용도 꼭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억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고에 10억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현금은 어떻게 흘러갔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현금 흐름표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 자본 변동표. 이거에 대한 이제 주석. 이 4개 표에 대한 주석까지도 재무제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트 사이트 있죠. DART. 다트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다트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재무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뽑아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만 나오면 몇 장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각각에 들어 있는 항목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이제 주석을 쓰게 됩니다. 이 주석이 수백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큰 회사 같은 데에 재무제표를 뽑아 보면은 뭐 한 300~400장 나와요. 왜? 이 주석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재무제표인데 이제 재무제표라는 것 매우 중요하다. 이 4개, 5개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무정보의 이제 수요자는 말씀드렸고요. 공급자는 기업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해서 공시할 의무가 있어요? 네, 경영자가 만들어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물론 회사 내에 이제 그 회계부서가 만들지만 최종적으로 경영자가 그것을 작성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업회계라는 것은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기업회계 기준이 다 달랐어요. 우리나라 다르고 미국 다르고 뭐 전 세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재무제표를 보고 비교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죠. 왜? 회계 기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해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KIFRS라고 그러잖아요. IFRS. 그래서 K는 이제 코리아가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국제 회계 기준 IFRS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에 보면 이제 힘이 센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근데 미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제회계 기준은 사실 저 영국이나 이제 유럽 그쪽 일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회계 기준인데 그걸 이제 우리도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나 미국만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미국 자체도 뭐 워낙 큰 나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기준과 국제회계 기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어요.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뭐 상식적인 건데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국제회계 기준 KIFRS. 그다음 미국의 갭이라 그러죠. 미국의 기업회계 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 기준이 옛날에는 이게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엇비슷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비슷해졌고요. 결국 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Principle Based다. 원칙 중심이다. 요거는 룰 중심이다. 규칙 중심 뭐 이렇게 룰 베이스드 이거는 프린서플 베이스드입니다. 프린서플 베이스드 이거 원칙 중심이라는 얘기고 이건 룰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법처럼 그냥 회계 원칙을 딱 정해놨는데 KIFRS는 그거보다는 약간 선택적인 방법을 한두 가지는 넣어주는 거죠. 약간의 유도를 더 줬다. 무한정한 건 아니고 너희 나라, 너희 그 기업의 고유한 방식의 룰을 쓸 수 있게끔 약간 유도를 줬는데 한번 그 원칙을 썼다면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써라. 그런 취지죠. 그래서 세계는 하여튼 미국 회계 기준은 룰 베이스드다. 그러나 IFRS 국제 회계 기준은 프린시플 베이스 원칙 중심이다. 프린시플 베이스드다. 그 조금 더 유도를 줬다.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치는 않은데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기업 회계의 실무에서 관습으로 발달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 논리적으로 요약 체계화된 것이다. 현행 기업 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과 일반 기준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상장된 기업 있잖아요, 그죠? 한국 거래소 상장돼 있는 1,800 종목은 다 국제 회계 기준 KIFRS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에 비상장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그동안 써왔던 관행적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의 회계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기업 회계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다. 당연히 뭐 관세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은 KIFRS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의 특성은 뭐냐면은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실무의 지도 원리이자 보편 타당하고 이해 가능성이 있고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고 비교 가능성을 갖고 그다음에 회계 관습 및 회계 절차 등을 체계한 것이다. 이게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뭐 그런 개념이다. 국제 회계 기준 IFRS 특징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그래서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막 뭐 우리는 이래서 이런 예외 그러면 수없이 많은 기준이 있으니까 약간의 유도리를 주되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지향하고요. 회계 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하고요. 회계 기준서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이것도 개념 체계에 근거해서 규정을 한다. 국제 회계 기준은 회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체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준은 그래도 하나의 원칙 아닙니까? 원칙, 지켜야 될 원칙인데 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체계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 개념 체계라는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긴 되겠죠. 어떤 개념 체계가 있고, 우리는 이런 정도의 개념 체계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정서랄까요? 기본적인 마인드, 우리의 공통점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이 이제 이게 원칙 중심의 이제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 체계에 근거해서 규정을 했고요.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고요.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 최소한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뭐 이런 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재무 정보의 이제 기능을 한번 봅시다. 재무 정보의 기능. 재무 정보는 자본 시장에서 비대칭 정보로서 함께 존재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여 자본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제공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주식 투자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식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식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찾아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덜하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금융상품이나 주식에 대한 지식이 훨씬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정보가 많은 사람이 정보 없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렇죠.
이 갈등적인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레벨 차이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무 정보다.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예요. 보험사 같은 경우. 보험사도 그렇잖아요. 제가 막 암이 걸릴라 그래요. 지금 곧 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암보험을 내일 가서 듣는다. 그렇게 되면은 든다 하면은 그 보험회사 다 망하겠죠. 그거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훨씬 보험회사보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항상 그 언더라이팅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나에 대한 모든 병원을 거래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 상태가 어떻다 아니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오케이 받아들이면 이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이 재무정보다. 재무정보는 자본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의 그 기회주의적 행위인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똑같은 내용이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월급쟁이 사장님 잘한다고 해가지고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리인이죠. 주주는 주인이고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이런 거죠. 이쪽 월급쟁이 사장은 상황을 봐가지고 자기 집무실도 좀 넓게 하고 싶고, 그죠? 급여도 좀 올리고 싶고, 뭐 그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문제도 결국은 재무정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재무정보는 또 세 번째, 경제적 실체 간 자원의 이동에 관해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다. 다 어느 회사나 정보를 알려면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하게 됩니다. 물건을 팔지 아닐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정보는 자본주의 시장경에서의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걸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한계 기업이다. 곧 망할 것 같다. 그럼 거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잘 될 수 있는 기업에 돈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겠죠. 미음, 재무정보는 정보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간단히 회계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계가 무엇인가,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정도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